여러분 2부 방송이 돌아왔습니다. 고민 이슈 여기 이슈 어디? 아니 고민 이슈 이렇게 해야지 한땀을 알겠어요. 쉬어야죠. 다시 고민 이슈 여기 이슈. 네, 고민 이슈 여기 이슈 시간 내담자분을 모셔서 따로 고민을 좀 들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시간인데요. 네, 4회 2부 방송 후기가 좀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방송을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하루 만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다시 좀 용기를 내셔서 방송도 가족들한테 좀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방송도 좀 이제 업로드해도 되고 그리고 후기 좀 보내주셨는데요. 후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담에서 김태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상당하더라고요. 혼자 좀 살아보겠다고 가족이 아팠던 이야기를 식구들 상의도 없이 말하고 왔다는 것 때문에 죄 지은 사람처럼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최근에 불편했던 게 아니라 사실 상담에 응한 뒤로부터 압박감과 불안감에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마음이 가득 쫄아 있으니 우울 증상이 심해져서 생기 없이 반쯤 넋이 나간 채로 4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큰일을 저질러버린 것 같아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거죠. 미안함도 미안함이지만 더 깊은 무의식 중에는 어린 시절의 엄마 아빠가 무섭게 저를 혼내고 때리던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이렇게 얻어맞다가 한 명 죽어도 모르겠구나 싶었던 통곡의 순간들이 계속 리플레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사실 오늘 우울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터놓았습니다. 내가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누워서 슬픔에 잠겨 있다고, 심지어 가끔씩은 자살하고 싶은 기분까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날의 슬픈 기억만 자꾸 기억을 맴돌고 내가 그간 위로해줬던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가족들은 나를 약한 사람이라 몰아세울 거라 생각하니 너무 외롭다고 울었어요. 동생이 많이 놀라서 미안하다고, 가족의 반응 따윈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는 말하고 싶은 건 그때그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또 어떤 일에 무너져 힘들어 하든 간에 가족은 저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해줬습니다. 네, 좀 중량을 좀 하고요. 길고 긴 저와의 싸움이 되겠지만 과거의 부당한 포갑으로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 동생들과 저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을 피하지만 말고 부모님께서 변화에 동참하시길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상처로 얼룩진 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청남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기에 세상은 따뜻한 것이고, 그러니 저도 마음 열어서 그 세상 속에 나가보자는 응원을 받았습니다. 제 아픔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인연이 된다면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웃음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주신 내담자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더욱더 훌륭한 방송 청남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PS 해가지고 선생님께 한 그 쪽지같이 네. 남겼어요. 아, 동생이랑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선생님을 뵀는데 그때 방송 아세요? 출연을 모르죠. 비밀로 하셔가지고 아. 아는 척을 못했는데 혹시나 자신을 봤을까봐 너무 죄책감이 그쵸. 있다고 이게 약간 죄송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김태형 선생님이 못 알아본 거고 이분은 살짝 본 거지. 저는요, 네. 그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 있냐면, 네. 안면 길 가다 사람을 못 알아봐요. 아. 100%, 저는 알아보죠. 아니, 100% 남이 먼저 나를 알아보는 쪽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대박. 무슨 병이냐면, 주위를 두루두루 보는 게 아니고, 딱 어. 길을 걸으면 고기만 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도 지나가면서 내 앞에서 이렇게 바로 오는 사람만 보지, 이렇게 약간 각도가. 대학선이셔도 네, 못 봐요. 그래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탁 때리고. 선생님 이러구나. 못 알아보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거의 못 알아봅니다. 이분은 좀 죄책감이 심해졌을 거야, 아마. 선생님이 못 알아보셨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밝게 인사해주세요. 동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 여기 보니까 옆 동네이신 것 그렇군요. 같은데. 네. 제 행실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슬퍼하시고 돌아다니지 이분이 마세요, 선생님.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임용이 되면 팟캐스트에 나왔던 것을 지우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요새 신경을 쓰신다고. 아무도 안 들어요. 네. 아, 듣습니다. 그다지 세상이 저희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무원 쪽은 그렇죠. 안 들어요. 네. 저희 방송이 그리고 268이더라고요. 아, 우리 사과 방송할 때 많이 진입했는데. 네. 그건 그런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저희 다시 공감받는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 청남이 우리 세 분 열심히 화이팅 해주시길 파이팅! 바라면서 네, 다음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에도 주는 네, 직접 내담자 분께서 와주셨네요. 인사를 나누기 전에 사연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고민이란 게 딱딱 명확한 문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살고 있는 걸까?
죽으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라고. 엄마 아빠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가족의 굴레라는 게 내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완벽한 외동딸이 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어린 나는 말도 잘 듣고 말대답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튼튼한 딸로 행동했어요.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하고 놀러 다니고 했으면 부모님은 내가 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줬을까? 내가 잘못 선택했던 걸까? 부모님의 기대는 점점 커져서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됐어요.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칭찬은 해주지 않으셨죠. 난 그냥 부모님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화난 얼굴이 무표정의 얼굴이 너무 싫고 무서워서 나라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이 웃질 않으시네요. 저도 너무 지치고 지쳐서 마음속에 병이 생겨버렸고요. 하지만 끝까지 부모님께는 숨기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거식증으로 사람 같지 않았을 때 그때 부모님의 표정과 말을 더 이상 보기도 듣기도 맡기도 싫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때 저는 부모님께 딸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일 나를 혼내고 손찌검을 하면서 제대로 정상적인 딸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병들고 아픈 건 제가 아닌가요? 말라 비틀어도 뚱뚱해져도 딸은 딸이잖아요. 나를 보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딸로서 사랑해줬으면 그렇게 괴물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의 나는 불안해요. 되풀이되는 식이장애와 초조함과 사람 관계에 대한 상처와 집착,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굴레,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족쇄, 부모님의 실업과 아버지의 사업 사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래도 빚덩어리인 남의 회사를 포기 못하는 아빠 때문에 점점 스트레스로 늙고 히스테리 부리는 어머니, 매일의 싸움과 똑같은 원인, 난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부모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내 부모고 내 가족이에요. 답답해도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하는 짜증나는 집안이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고 서로에 대해 지쳐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싫어요. 차라리 이혼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싫은 건 난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 아니더라도 내 말을 못하겠어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렇게 자라온걸요. 난 내 말 하나조차 못하는 부모님의 딸로서요. 이제는 부모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친구들 앞에서도 내 의견을 못 피는 바보 같은 착한 사람인 척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이 무서워서 혼날까봐, 그 눈을 볼까봐, 맞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떠날까봐. 어느샌가부터 나는 나를 싫어하게 되고 못나 보이고 자신감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난 대학 공부는 포기하고 시험에도 나가지 않고 수업도 안 듣고 방관했어요. 반항이랄까?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까봐 거짓말을 해대고 성적 걱정 없는 공무원 시험이나 택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뜻이 공무원 시험이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신이 없어서라는 이유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꿈은 내 병으로, 내 반항으로 내가 망가뜨렸는걸요. 나에겐 성적과 스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저 빈 껍데기인 병자밖에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친구 문제, 자신감 문제, 동아리 문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픔 등 모든 게 나한테 다가와서 뭐가 먼저인지, 뭐가 1순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연애도 못해요, 저는. 내가 울고 짜증 부리고 욕을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못 만들었다는 게 내가 너무 싫어요. 못 말하겠어요. 이런 거 나한테 실증 날까봐, 더러워 보일까봐, 무서워 보일까봐 욕도 하고 싶은데 난 착한 딸로 자라왔으니까 못해요. 울고 싶어도 혼자 울어요. 혼자 울면서 벽, 땅, 뭐든 때려요. 내가 아플 때까지 때리고 심장이 찢어질 때까지 울어요. 부모님이 없는 집에서 우는데 이젠 잘 못 울어서 더 답답합니다. 내가 우는 걸 싫어하니까 난 그 답답한 집에서 웃으면서 그냥 앉아있어요. 아빠는 자기도 짜증나니까 매일 술을 마시면서 엄마 화를 돋구는 말만 하고 엄마는 곧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신세한탄하고 내게 아빠 욕을 해요. 난 그냥 그저 들어요. 뭐가 잘못인지는 아는데 둘 다 잘못 있고 나도 있다는 걸 아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요. 울지는 못하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난 먹어요. 힘든 만큼 먹고 토하고 스트레스 받고 거울을 보고 내가 더 싫어지는 일상.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람을 피하고 지내죠. 순간순간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기분이 더러워도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고 이제는 문제가 뭔지 파악하기도 너무 많아서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싶어요. 그냥 없어지고 싶어요. 내가 부모님을 버리진 못하니까 나를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혼해서 나 혼자 있게 하고 나한테 미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런 내가 짜증날 테지만 서로와의 문제와 깊이가 다르니까 난 나대로 불행하니까.
이대로 언제 차압당할지 모르는 부모님 곁에서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시험 공부하고 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20년 정도를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조금의 희망이라도 이렇게 품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내 모든 걸 다른 나를 보여줄 순 없지만 신세 한탄 하나 정도는 들어주는 사람이 생겨서 나는 쉽게 내 생명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쓰다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내가 너무 아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읽으면서도 그렇고 맨 처음에 글을 읽었을 때 동화 같다는 생각을 슬픈 동화. 슬픈 나의 동화 같은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어서 요약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쭉 이렇게 잔잔한 음악에 깔려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했는데요. 잘 자기소개. 된 것 같아요. 이분의 그런 사연이라 마음이라. 네, 맞아요. 또 글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서. 직접 한번 모시고. 네, 이야기를 우리 또 나눠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귀여운 외모와 하얀 피부를 가진 귀염둥이가 왔는데 별명, 닉네임. 네,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막내로 하겠습니다. 아, 막내.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한 20년 정도라고 했는데 20살인가요? 저요 22살입니다. 아, 22살. 진짜 막내네요. 얼굴은 너무 고등학생 같아. 너무 귀엽게 생겼어. 저랑 동갑 같아 보여요. 아, 그러지 마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막내의 얘기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다고 여기 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일하고 계셔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많이 살았고요. 그 친척들 집에서도 많이 돌아가면서 잤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 가서 산 건 아니고 자주 맡겼다는 네, 건가요? 맡겼어요. 외할아버지, 그 조부모님이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네. 외조부모님 네. 되게 자주 맡겨져 있었다. 근데 그때가 좋았다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외조부모님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내 부모님이 잘 떠오르진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저를 사랑해 준 것 같아서 지금도 저만 많이 생각하시고 손주들 중에서 그래서 그때가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외조부모님이 근처에 사셨던 겁니까? 집에서? 네, 같은 수원에서 살아가지고 자주 갔었어요. 그럼 언제부터는 좀 자주 못 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번씩 가는데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자주 안 갔어요. 점점 좀 빈도수가 줄었다? 네네. 그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안 간 건 아니고 아닐 테고. 제가 많이 다른데 신경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해서 잘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오시진 않고요, 자주? 네, 집에? 할머니가 많이 몸이 아프셔서 아, 네, 거동이 불편하셔서. 자, 그리고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네. 어떤 특징적인 변화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지역 살았던 애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고등학교 올라올 때 좀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가려고 좀 멀진 않지만 그래도 이사를 가서 예.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해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혼자서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네네. 근데 중학교 때는 어릴 때부터 같이 알던 친구들하고 같이 진학을 해서 원만하게 잘 지냈잖아요. 네. 어릴 때도 그럼 중학교 이전에도 친구들하고 잘 지냈다는 얘기인가요? 잘은 중학교 때는 좀 그래도 원만했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조금 힘든 것도 있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계속 바뀌고 무리 같은 것도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친한 친구들이 막 몇 명 생겨가지고 그때는 좀 중학교 때는 제일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보다 오히려 중학교 때가 나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교우 관계가 좀 힘들어졌다, 친구 관계가. 네.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걸까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좀 많이 인기 있는 애랑 다녔는데 그거에 비해 제가
많이 모자른 것도 있었고 그때 거식증이 걸려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많이 피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고 어릴 때 이 부모님의 기대가 점점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자면 공부를 잘 하니까 나는 잘했다고 딱 점수를 갔는데 그렇게 그닥 내가 원하는 칭찬이 반응이 없다는 거나 아니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너는 이런 직업이 더 잘 맞는다라는 거를 막 제시해 주셨어요. 계속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하라고 네네. 요구사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구했는데 그거에 못 맞춰서 좀 힘들었다는 거죠. 네. 초등학교 때 그럼 처음에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죠. 초등학교 때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좀 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칭찬보다는 오히려 이제 더 요구가 많았다 이거죠. 계속.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거식증을 앓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거식증 증상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또 폭식증 비슷한 얘기도 쓰시던데 두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거식증 알았고요. 대학 올라오면서 폭식증. 폭식증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이제 여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흔히 이걸 섭식장애라 그러는데요. 섭식장애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이제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통속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거식증은 안 먹는 거예요. 네. 안 먹어서 마르는 거, 네. 빼짝빼짝. 그 다음에 폭식증은 먹고 토하고 그런 거죠. 아니면 설사제를 써서 이제 설사를 해버리든가 토하든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폭식증이에요. 거식증은 아예 굉장히 철저히 안 먹어요. 그래서 말라요, 빼짝. 그럼 고등학교 때는 말랐어요? 네, 안 진짜 먹어서? 말랐어요. 혹시 본인이 고등학교 때 거식증을 앓게 된 어떤 계기 이런 거 생각되는 게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막 고등학교 때는 살찐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다이어트 하자 하면서 적게 먹었었는데 뭐 점점 제가 친구 관계에도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먹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는데 점점 저 혼자서 먹는 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만약에 먹는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그랬을 때 걱정되는 게 뭐였을지 혹시 떠올라요? 뭘 걱정했는지? 그때는 그냥 먹으면 살찔까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었던 것 살찔까 같아요. 봐. 네. 살이 찌면 누가 제일 그걸 싫어했을 것 같아요? 뭐라 하거나. 저도 싫고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친구들이 싫어할까 네. 봐. 그 당시 친구들이 뭐 살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서로? 그건 아닌데 이제 본인이 그냥 네,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거식증 안 먹어서 말라갈 때, 부모님이 좀 네. 대응하는 방식이 뭐 폭력을 쓰시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화나셨을 때 조금 때리긴 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네, 많이 때렸어요. 그냥 뭐 손찌검 같은 거 네, 손찌검 같은 거 엄청 화났을 때. 머리를 때리는 거 뭐 이런 정도. 네, 머리 때리는 거. 그럼 뭐 몸을 때렸을까? 좀 먹어라 이런 아, 그런 건 머리를 아니에요. 손찌검이라고 했으니까 뭐. 네, 화내면서 밀치기나 머리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럴 땐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때릴 때나 뭐 화를 내실 때. 화나실 때 어머니도 우셨고요. 그냥 보기 싫다고 막 끔찍하다고 그런 식으로. 네. 사람들 이제 추가 질문에서요. 네.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 걸 좋아하고 나보다 더 딴 사람들을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언제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은 언제 시점부터 좀 부쩍 심해졌어요? 이런 생각.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한테 막 거식증 걸렸을 때는 거식증 증상에서 사람들한테 막 뭘 먹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때도 막 요리해서 먹는 거 보면 행복한 그런 증상도 있었는데 그때 말고도 그냥 뭐 선물을 주거나 할 때도 생일 선물을 주거나 할 때도 그냥 사람들이 애들이 행복해하고 막 그러면 좀 좋았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뭐 잘 지냈는데 네. 그렇죠? 네.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아무런 가식 없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다 이때는 그런 네, 얘기를 네. 쓰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때는 나를 다 드러내도 괜찮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좀 중학교 때는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한테도 제가 막 좀 이상한 얘기하고 웃긴 얘기하면 애들이 막 좋아해주고 나 장난치고도 막 대해주고 하고 항상 매일매일 같이 다니니까 학교 때도 항상 같이 다니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애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어쨌든 괜찮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문제로 힘들었다고 표현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공부 문제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교를 목표로 들어간 거니까 공부를 그래도 상위권으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맨 처음에 모의고사를 제가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심화반도 들어가고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근데 거식증 걸리면서 어머니는 공부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라고 했는데 그걸 전 무시하고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친구랑 사귀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은 어떻게 계속 좋았어요? 성적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 근데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환한 얼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혹시 이 부모님의 환한 얼굴을 내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짐작되는 바가 있으신가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환한 얼굴 좀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냥 친척들이나 친구들끼리 있을 때도 제가 살짝 좀 예의 없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어머니가 바로 굳힘을 쓰면서 저를 쳐다보셨거든요. 그때마다 자세 바로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좀 어렸을 때마다 그걸 보니까 그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니까 그게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좀 엄격하셨어요, 그럼 많이? 어머니가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막 그래도 평소에는 진짜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고 하는데 화냈을 때는 엄청 격차가 크셔서 더 어머니한테 좀 그래도 잘 해야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지녔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환한 얼굴을 했을 때 네. 그 알아서 거기서 이제 행동을 바꾸지 않았을 때 혹시 네.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안 했던 그렇게 잘 다 들었는데 좀 툭툭 치거나 아니면 딴 데 가서 꾸지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어도 통제가 안 됐을 때는 네. 딴 데 들어가서 꾸지람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 좀 툭툭 치거나 가까이에서 오거나 했던 것 치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복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네. 자, 일단 이 정도로 질문은 하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보세요. 아, 네네. 아니 거식증 걸렸을 때 어머니가 차라리 그러지 말고 건강이나 챙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 앞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대해서 집착을 상당히 좀 하셨던 부분으로 앞에 표현이 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집착했어요. 아 공부라도 못하면 그럴까봐 거식증 걸렸을 때 어머니 막 저 억지로 먹이기도 하였고 병원도 가서 치료도 받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좀 막 내가 알아서 다 되겠지 잘 되겠지라는 생각했고 그냥 공부만 해서
그래도 공부하는 딸이 되더라고요. 인정받고 생각보다. 칭찬받고. 네. 혹시 거식증이나 섭식장애에 관한 어떤 그 심리학책 같은 거 읽어본 적 있어요? 네, 병원 엄마랑 같이 병원 가면서 네. 그 병원 원장님이 책 주고 했었는데 저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책들 싫어했었어요. 저를 아는 것 같은 느낌에서 부모님들 막 읽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막 책을 의존해서 나를 막 평가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아요? 책이요? 그 거식증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요, 지금은? 네, 그때 제가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그냥 네. 나랑 똑같다는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이런 똑같은 일반적인 환자구나라는 그게 싫어가지고 증상은 다 알고 있지만 책은 그냥 읽는 건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거식증의 원인 뭐 이런 건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네요. 네, 네. 현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뭘까요? 본인도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 힘들다 그랬는데 네.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장 힘든 거는 아직도 식이장애 고치지 않는 점? 지금 폭식증이 아직 네, 있어요? 네. 언제 자기가 그 폭식하는지 혹시 알아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음식을 먹게 되는지? 아마 막 대학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하면서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이 먹게 됐는데 조금 살찌고 하고 다이어트를 하자 하는 순간 다이어트 하기 전에 많이 먹자는 식으로 많이 그렇게 폭식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계기에 막 먹을 때 그 직전에 어떤 자극이 있었다 이런 건 혹시 포착된 건 없어요? 네, 그건 생각이 안 나요. 아니면 뭐 이제 친구한테 기분이 나빴을 때 먹는다든가 좋았을 때 먹는다든가 어느 쪽일까요? 그러면 기분으로 봤을 때는 기분이 나빠서 먹는 거겠죠? 나쁠 때 많이 먹어요. 혼자 있을 때 많이 먹어요. 혼자 있을 때. 네네. 저는 술 먹고 음. 나에게 이제 술자리가 되게 허해요. 뭔가 내가 웃음을 억지로 막 되게 웃은 날이라든지 별로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을 해야 되는지 되게 막 이렇게 술 먹고 특히 술 먹으면 그게 심해요. 술 먹고 되게 허하면은 진짜 저는 그게 느껴요. 진짜 속이 진짜 너무 공허할 때 집 가서 막 라면이랑 면 종류 있죠. 그런 거를 다 먹고 이거 진짜 채우는 느낌. 내 면 입으로 별로 안 먹는. 좋아하는데. 어? 근데 폭식할 때는 면을 먹어요. 저도 폭식이 약간 있는데. 그러니까 내면이 공허해졌다는 느낌이 있을 때 뭐 저는 진짜 확실히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죠. 예. 먹는 걸로. 입으로 채우려고. 나도. 자, 우선 이 그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그 도대체 이제 섭식장애가 왜 시작되고 특징이 뭐냐 하는 걸 조금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건 뭐 알아야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걸 알 텐데 네. 이 특징이 말이죠. 예뻐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거식증은. 네. 다시 말하면 코는 살찌는 걸 싫어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러면 살찌는 게 왜 무서우냐 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히 살찌면 사람들이 날 나쁘게 볼까 봐.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말랐는데도 본인은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한테. 안 돼. 이걸로도 안 돼. 네. 더 빠져야 돼. 네. 계속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안한 거죠.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네. 그러니까 거식증이나 섭식장애의 근본 원인은 결국 그 공포거든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내가 살이 찌면 사람들이 날 버릴 것 같다. 라는 공포가 깔려서 이제 안 먹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먹었을 땐 두렵죠. 이제 살이 찔까봐 그러니까 토해버리는 거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기 개념이 어떨까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 싫죠. 예, 안 좋은 자기 개념을 갖고 있겠죠. 네. 만약에 내가 나에 대해서 좋은 개념을 갖고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날 충분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살을 그렇게까지 빼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섭식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계속 자기를 어떻게 보면 미워하기도 하고 불만이 있으니까 계속 자기를 어떻게 보면 쪼이는 거죠. 먹지 마, 먹지 마. 나 살찌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두 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내가 살이 찌면 사람들이 나 미워할 수도 있다,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는 결국 내에 대한 개념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나에 대한 개념이 나쁘기 때문에 또 버림받을까봐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는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상당히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어때요? 그런 것이 짐작되는 바가 있을까요? 많이 어렸을 때부터 부담을 많이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비교를 당하면서 네. 뭔가 친척들 사이에서도 엄마 아빠가 좀 똑똑하고 하니까 네. 모든 친척들이 저한테 너는 좀 크게 될 아이구나 하면서 네. 좀 사촌들이랑 비교하고 사촌들이 조금 공부를 저보다는 못하는 건데 그래도 걔네들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저는 저를 막 지켜 세우고 하니까 네. 많이 저는 좀 완벽해져야겠다. 그리고 관심 받으니까 그 관심을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네, 그걸 못 채웠을 때 네, 부모님이 날 버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어때요? 어떨 때 부모님이 요구사항, 기대를 축적시키지 못했을 때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막 다 한 것 같긴 한데 고등학교 때 많이 혼났던 거가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다른 일로는 공부나 이런 것도 다 말 잘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가 그런 거시증에 걸려버리니까 부모님이 많이 놀라셔가지고 그때 많이 혼났거든요. 매일매일 갑자기 내 이야기를 바뀌면서 그러니까 뭔가 무서웠어요.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 근데 네. 이 완벽한 외동딸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네, 네.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말 잘 들었고 말 대답 안 하고 의지도 않고 막 그렇게 행동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어린 시절 얘기인가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아기 때부터 좀 많이 안 울었대요. 네. 잘 모르겠는데 아기 때니까 잘 모르는데 네. 많이 안 울고 말도 잘 듣고 네. 땡깡도 별로 안 부리고 그랬다고 해요. 매답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사촌들이 땡깡을 많이 부리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혼나는 걸 많이 보고 그리고 엄마도 저렇게 되지 말라고 그런 것도 많이 경험을 겪어서 그런지 저는 땡깡을 부르지 않았는데 다른 애들이 하는 걸 보고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쨌든 부모님한테 굉장히 좋은 딸이 돼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압박감을 느끼고 살았다는 얘기네요.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네. 어때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좋은 딸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런 딸이 되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꼈던 걸까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교사였는데 저를 키우기 위해서 원래 몸 안 좋으신 저를 키우기 위해서 교사직 그만두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위해서 교사 그만두시고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서도 저는 좀 어머니한테 미안한 감도 들었어요. 옛날부터 공부 잘하시고 교사도라는 꿈도 이뤘는데 나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닐까 해서 많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잘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외동딸이잖아요. 네네. 외동딸을 어떻게 돌보기 위해서 교사까지 포기했다면 그 포기하고 나서 뭘 하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주로? 초등학교 때 저 키우시고 중학교 때부터 좀 과외하셨어요. 어머니가 워낙 좀 몸도 약하셔서 그리고 좀 유치원 때 제가 좀 많이 외로워하는 거 엄마가 보셨나 봐요. 엄마가 옛날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올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대요. 힘들기도 하고 해서.
그걸 어머니가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한테? 가끔 화냈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혼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만두시고 네. 이제 막내님을 이제 키웠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때 행복했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 그만두고 나서 같이 계속 생활했을 때 집에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요. 네. 슬프다 어머님은. 기억을 잘 안 나요. 막내님을 초등학교 때 위해서.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머니 그렇게 과감하게 딸을 위해서 희생해서 들어와서 하루 종일 같이 지냈으면 제일 좋았었던 시절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회상은 할머니. 간혹 갔던 외조부모님하고 있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초등학교 때 막 학원도 친구 따라서 학원도 많이 다녔고 네. 그리고 한 5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과외를 좀 시작하셔서 집에 가면 엄마랑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항상 집에 가면 엄마랑 학생들이 있고 전 방에 있고 이런 게 5학년 때부터 그랬어가지고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딸을 돌보기 위해서 그만뒀다면서 왜 과외를 하셔요? 아마 5학년 때는 제가 많이 컸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딸을 돌보기 위해서 그만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내님만 돌본 기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치면.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2학년 중반? 3학년? 그쯤부터 5학년 때까지인 것 같아요. 아마. 3, 4년? 네네. 네. 그 3, 4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일화? 어머님하고의.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놀러 간 적도 없어요? 그 동안에? 그동안에 친척들이랑 많이 놀러 간 거는 기억나요. 근데 어머님과의 둘만의 에피소드 같은 건 기억나는 게 없다는 거죠? 같이 병원 가는 길은 생각나는데 그 정도? 지금 생각했는데 어, 그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서 자장가 불러주는 거나 네, 그 정도. 어쨌든 기억이 좀 의외로 행복했던 시절에 비하면 기억이 없는 편이죠. 근데 네. 사람인들이 좋았던 시절 기억을 더 잘 못할까요? 아니면 힘들었던 시절 기억을 잘 못할까요? 좋았던 걸 더 기억 못하지 않나? 힘든 걸 더 기억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요? 너무 힘들면 기억 못하죠. 신선하다. 왜냐면 억압하니까 힘든 기억은 자꾸. 지우고 싶지. 그래서 너무 지우고 힘들면 싶은 것 같아. 기억 못해요. 그 시기가 힘들면. 근데 좋았던 거는 비교적 잘하는 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좋았던 기억은 어때요? 그 뒤에도 생각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죠. 계속 네. 그때 돌이켜서. 좋았는데 그때 좋았는데 자꾸 생각하니까 그 기억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있었던 짧은 시간의 기억이 지금도 강하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때가 좋았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자꾸 그걸 떠올려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계속 지금 나는 거고 네. 행복하지 않은 기억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기억이 퇴조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안 그러니까 나는 지경. 힘들었던 기억도 적당히 힘든 건 기억이 나는데 힘들었으니까 너무 힘든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면 계속 기억하게 되는 게 그런 거는 이제 PTSD 정도 됐을 때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가지고 큰 대형 사건 같은 거 겪었을 때 자기가 기억하기 싫을 때 막 침습해 들어온 생각이 그런 정도는 특이하게 트라우마 때 기억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억압되죠. 일반적으로는 억압돼서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너무 끔찍한 경험을 하면 그걸 기억 못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뭐 오늘 몇 가지 이제 배우고 간다면 이제 네. 한 가지는 안 좋았던 시절일수록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불우한 사람은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린 시절에 행복했다는 사람은 어린 시절 기억이 비교적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그 시절이 그다지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거식증이라는 것이 네. 고등학교 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 원인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뭐가 이미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이미 오랜 기간 누적이 돼야 이게 어느 순간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어떤 섭식장애로 폭발하는 거지. 네. 갑자기 고등학교 때 그런 막 느낌이 들어와서 그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은 심각한 병이거든요, 이거 좀. 그렇기 때문에 오랫됐다는 얘기입니다. 좀. 즉,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혼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좀 누적돼 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다. 네, 맞아요. 어머니도 무섭다. 네. 이런 이제 무섭다라는 이제 공통된 표현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부모님의 화난 얼굴. 네. 네. 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보통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뱀이라든가 뭐 이제 귀신. 예, 박근혜라든가 이런 걸 제일 무서워. 근데 어떻게 부모님의 화난 얼굴을 제일 무서워하는가 하는 것은 좀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너무 무서워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화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다 화를 내죠. 네. 근데 그 애들이 그렇다고 부모님 화난 얼굴을 제일 무서워하진 않아요. 왜냐? 부모님이 화내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낸다고 보통 생각을 하면 그게 무섭지 않은 거고, 또 화를 내서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돼서 해결이 됐을 때 애도 좀 무섭지 않게 되는데, 뭔가 이 화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줬을 때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 가장 두려운 것으로 남게 되는 건데요. 자, 부모님이 이제 화난 얼굴을 지었을 때 본인 입장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 혹시 떠올려 본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릴 때? 그 순간. 부모님 화나셨을 때 저의 반응이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어떤 거, 본인이 그 순간. 어머니는 많이 화나시면 저를 밀치고 때리시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자주 있는 편은 아닌데 엄청 화나실 때 하는데, 저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화내시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거든요. 말하면 말이 못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화냄을 받고, 그리고 그냥 또 조용히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 눈치 보이고, 그리고 막 옛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엄마가 저를 많이 혼내시거든요. 혼냈을 때 다음 날이나 아니면 다다음 날에 다시 어머니가 막 다시 괜찮다는 평상시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좀 많이 이질감을 느끼는 거 많이 들었어요. 네. 위선적으로 느껴져요? 간혹? 네? 어머니 위선적이라고 느껴져요, 간혹? 위선적은 아닌데 네. 그렇게 나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데 어머니 그렇게 쉽게 잊혀질 그런 거였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기복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잖아요. 네. 잘해줄 때는 굉장히 잘해주지만 네. 화낼 땐 정말 좀 무섭게 화를 내는 분이죠. 네. 근데 그런 어머니를 상대할 때,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를 상대할 때 힘든 게 뭘까요? 제일 힘든 게 중에 하나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자체가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누구를 상대하는데. 예측이 안 돼. 그렇죠. 네. 예측 불가라는 게 제일 힘들죠. 맞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죠. 예측 불가.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왜 화내는지 모르는데 화내고, 그래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측 불가니까. 네. 그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게. 기복이 심하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걸 예측을 못 하게 돼요. 그럼 예측을 못하면 만성적으로 긴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화낼까봐. 그 사람이 웃을 때도 화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강박감에 시달리죠. 네. 저러다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하면 화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고통스러워요. 상대방을 상대하는 게. 그 사람이 웃던 화를 냈던 고통스러워요. 계속 눈치를 봐야 되고 긴장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예측 불가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참 위험하죠. 사람들 관계에서. 특히 부모가 그랬을 때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는 게 힘들어요. 피곤할 것 같아. 피곤하죠. 하루하루. 네, 굉장히 피곤하죠. 예측 불가일 때. 막 어머니가 좀 몸이 약하실 때가 있어요. 좀 체구가 조그맣고 그래가지고 네. 좀 몸이 약하시면 신경질적으로 또 변하기도 하고 그때 또 저는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좀 제가 좀 막 부모님이랑 대할 때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근데 좀 틱틱거리면 그거 가지고 엄마 틱틱거리는 거 엄마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저 혼내시고 그리고 좀 아버지는 좀 유전적으로 큰아버지도 그러시는데 좀 말할 때 소리가 좀 세셔요. 강하셔요. 그래서 뭔가 혼내는 스타일로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마다 아버지랑 말할 때마다 가끔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거 엄마가 진짜 히스테리로 싫어하시고 점점 저도 아빠랑 거대 말도 안 하고 해가지고 아빠랑 말 안 하니까 엄마랑 말을 하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 성품이 그러셨다면 네. 일단은 그 막내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내 긴장하고 살았다고 봐야 돼요. 어머니 화낼까봐. 네.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아니, 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긴장 때문에 화낸 표정이 무서운 거예요. 화내는 표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발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폭발 시점을 예측도 못하겠고. 그렇죠. 예측이 안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매도요, 정기적으로 받는 게 덜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후 3시마다 12시 맞는다 그러면 나중에는 3시 돼도 그냥 무덤덤에 맞아요, 와서. 3시 지나면 자유죠. 자유니까. 그때만 되면 예측이 가능하니까. 네. 근데 똑같은 열대를 맞고 랜덤하게, 랜덤하게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네네. 3시에 때릴지, 6시에 때릴지, 아니면 안 때릴지,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제 사실 사람을 잡거든요.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부모들이 사실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관성이거든요. 일관성. 아주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건데, 어머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일관성의 어떤 전형이잖아요.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태연하게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태연하게 맞아요. 대하고 또 그러다 어느 순간 팍 폭발하고 정말 지독한 비일관성의 표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내 막내님을 지독하게 긴장시켰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어머니가 또 병약해요. 네.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지기도 하셨다. 네. 표현이 있던데 그렇게 될 때는 또 어때요? 어머니를 화내게 만들면 아플까봐. 쓰러질까봐 네. 또 걱정되죠. 그건 또 그리고 죄의식도 느껴야 돼. 죄책감, 미안함도 느껴야 그죠. 되고 네, 맞아요. 아주 뭐 건드릴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쵸. 예측 불허에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쓰러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자리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네. 아주 위태롭죠. 그럴 때 또 느끼는 게 뭘 느껴요? 그렇게 예측 불허의 인간이 계속 자기 앞에서 행동하고 그 자리, 굳건하게 자기를 보여주거나 지켜줄 것 같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무력감이죠. 어때? 그런 거 느껴봤어요? 무력감? 그렇죠. 집에 가면 저는 집에 가면 할 게 없는 것 같이 그렇죠. 느껴져요. 심한 무력감에 빠진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본인도 어디다 표현을 했어요.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그 자기 표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무력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건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측 불허의 어떤 그 양육자한테 계속 그런 걸 당했을 때 예측 불허의 행동을 계속 경험하고 긴장하고 살았을 때 결국에는 무력감에 빠지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그마치 20년 넘게 그 상황을 견뎌와야 되니까 그 속에서 심한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패턴은 계속 유지돼 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측 불허의 어머니, 긴장시키는 어머니, 네. 예민한 어머니, 위태로운 자리의 어머니. 네. 이 어머니가 무력감을 유발시켜서
어릴 때부터 이미 자기 표현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잘 못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냥 어떻게든 어머니 폭발하지 않게 말도 잘 듣고 울지도 않고 때도 안 쓰고 그냥 어떻게든 어머니가 폭발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무력감 속에서.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네. 뭐가 제일 화날 것 같아요? 저한테 화가 날 것 같아요. 사실은 부모한테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나 당연히 나죠.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니까 못하죠. 그렇죠.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 그렇죠. 섞이고 무력하니까 결국 화가 어디로 와요? 다 저한테 자기한테 오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은 것도 화가 날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나요.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그것도 화나는 일이고. 또 예측 불허의 행동으로 나를 계속 긴장시키려요. 네.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나한테 무력감을 또 느끼게 만들어요. 그것도 화나요. 네. 근데 나는 지금 무력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 화가 밖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계속.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계속 공격하다 보면 자기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이 없어진 좀 자신감이 엄청나게 없어지는 자기 것 같아요. 개념이 아주 심하게 왜곡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무력감을 느끼고 이제 화가 나한테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욕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네. 넌 병신이야, 뭐 이제. 너는 그 연상 갖고는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이런 욕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계속 굳어져서 장시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 대한 개념이 형편없이 왜곡되는 거죠. 자기 개념이 심각하게 손상돼요. 그게 기억은 못할지라도 20여 년간 그 패턴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네. 무의식적 자기 개념 자체가 심각하게 지금 뭐랄까 손상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흐름 삶의 흐름 자체가 나를 좋게 볼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심각하게 왜곡이 돼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데다가 나의 개념은 왜곡돼 있으니까 자꾸 뭐가 걱정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 네, 집착해요. 아, 부모님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근데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걱정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든 잘 보여야지 되잖아요. 네. 잘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살도 빼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그래도 이제 토해야 되겠죠, 네, 그거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장점으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기의 장점. 끈기가 있다. 끈기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뭔가 해준 걸 좋아하고 나보다 더 생각한다. 눈치가 빠른 편이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다. 라는 것은 어때요? 본인이 사랑이 넘쳐서 그런 건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면 다른 사랑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그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본인의 슬픔과 고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너무 자기 개념이 많이 손상됐고 그 속에서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커요. 부모님은 날 사랑해주지 않았고 지금도 오히려 무서운 존재고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라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할 것 같지가 않고 왜냐하면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살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이 얼만큼 빼도 만족을 못해요. 사람들이 날 그래도 미워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식증으로 되는 거고요. 거식증을 앓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조금 대학교 와서는 폭식증으로 변화가 된 거죠. 사실 바탕은 비슷한 거예요. 두 가지가. 네.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자라온 삶의 과정 자체가 결과적으로 자기 개념을 왜곡시켰는데 패턴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었어요. 즉 자기 혐오와 자기 학대 패턴을 습성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폭식도 자기 학대인. 일종의 자기 공격이에요. 그런 것도. 자기 신체를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 자기 공격의 형태가 거식증 같은 거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미워서 계속 넌 안 돼. 너 그 정도 빼서는 안 돼. 사람들이 너 미워할 거야. 더 빼. 더 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이 굳어졌다는 게 어디서 또 느껴지냐면 이런 얘기도 쓰셨는데 대학교에 와서는 반항인가를 시작했다. 본인 맞아요. 나름으로.
네. 그죠? 근데 이 반항의 형태가 뭐였어요? 어떻게 반항한 거예요? 학교 잘 안 나가고 예. 학교 잘 안 나가고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망치는 방식, 네. 자기를 공격하고 학대하는 방식으로 반항한 거죠. 근데 부모님은 모르죠. 모르죠. 네. 몰라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아니까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병으로, 내 반항으로 내가 나를 망가뜨렸다는 식의 표현이 있어요. 네, 네.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망가뜨린 거예요. 왜? 반항하려고. 근데 이게 제일 나쁜 패턴이 이제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패턴이 자기 공격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나간 공격이 나간 것도 아니고 네. 화난다고 딴 사람한테 공격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분노가 자꾸 자기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반항을 해도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반항을 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반항을 하는 게 체질이 좀 이제 습성이 좀 붙었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를 내도 그게 결국에 자기 학대로 귀결되는 좀 이제 슬픈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거가 제가 볼 때는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화를 나한테 내지 않고 이제 정말로 화내야 될 사람들한테 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패턴을 좀 끊는 거. 왜냐하면 이게 끊겨지지 않으면 계속 자기 공격이 들어올 거고 자기 공격이 들어오는 만큼 나에 대한 개념은 계속 악화된 채로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것 때문에 또 거식증이나 폭식증은 해결이 안 될 거라고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나를 공격하는 패턴부터 좀 밖으로 빼는 외부의 대상으로 빼는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 개념을 조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어린 때부터 계속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뭐 또 혐오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하는 과정이 쌓이다 보니까 네. 보통 사람의 기준에 비해서 객관적인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때 100점, 뭐 80점짜리다라고 네. 할 때 한 70점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막내 씨는 30점밖에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80은 되는 사람인데 지금은 30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거를 다시 좀 끌어올려서 70까지는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지라프 씨가 뭐 얼굴도 귀엽고 뽀얗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항상 좋죠. 음, 귀여워해주는 것 같고. 네. 기분은 좋다. 네. 근데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화장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귀엽고 예쁘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확신을 굳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네. 칭찬을 해줘도. 듣기는 좋지만, 그 뭐 방송 출연했으니까 의뢰하는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 그 뭐랄까 칭찬을 주변에서 들었을 때 네. 그게 진짜 나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 정도 칭찬 들어야 마땅해. 라고 생각됐었어요? 아니면 좀 과하다 저거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하다 이런 건 생각 안 들었는데요. 그냥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받고 싶었다고 네. 일단. 근데 받고 나면 부담스러웠죠. 기대나 칭찬을 어릴 때부터 좀 부담스러워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네, 돼야 될 것 맞아요. 같으니까. 자,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래요. 너는 머리 좋은 아이야 라고 했어요. 기분 좋아요. 받는 순간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안 좋다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 괴리 때문에. 만약에 본인도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 개념이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칭찬이 들어와요. 좋다고, 머리가 좋다고. 그러면 어때요?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난 그런 사람이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본인은 자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은 이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듣는 칭찬 평가와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칭찬과 평가는 엄청난 거리가 좀 있어요. 괴리. 벌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듣는 것도 그렇게 아주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니고 순간 기분은 좋지만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되고 그럴수록 초라한 나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개념을 좀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저평가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까지 저평가될 사람이 아니다. 하는 쪽에 자기 검토가 좀 필요해요. 여태까지 삶에서 너무 지나치게 네. 자기를 저평가해왔다고 보시면 돼요. 좀 심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몸매, 얼굴, 외모, 뭐 공부하는 능력 여러 가지를 스스로 굉장히 내면에서는 저평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부모님 같은 경우도 막내 씨한테 기대감 같은 경우를 많이 줬기도 좋겠지만 워낙 막내 씨가 자기 존재감, 가치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걸 더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줄 때마다 그게 즐겁긴 할지 몰라도 상당히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걸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런 걸 받았을 때 그걸 못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 혼날 거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혼난다라는 이면에는 뭐냐면 결국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혼난다는 거의 본질은 그거예요. 애들이 혼나는 걸 왜 무서워하냐면 그걸 사랑의 상실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지 혼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할머니 돈 훔쳤다가 혼났어요. 그럼 그걸 그 자체가 뭐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혼난 그때는 조금 무섭긴 해도 그 자체가 그래 이제 앞으로 안 훔치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폰은 안 해. 그랬을 때 할머니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끼면 무서워요. 아주 무섭죠, 혼나는 거에. 아 이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 혼난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데. 이제 막내 씨는 사실상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이 났기 때문에 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버려질 수 있다라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무의식적 공포가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칭찬과 기대가 본인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감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럴 때마다 또 버려질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래서 버려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나는 공부 잘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등등의 이런 데 집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본인이 이런 과거의 역사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네. 좀 어떤 새로운 전환을 꾀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잖아요. 본인도 힘들고 지금 삶이. 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좀 컸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버림받고 싶다고. 네, 차라리 버림받고 싶다 좋겠다. 이렇게. 버림받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무력감이 심한 사람의 전형적 표현이죠. 내가 벗어나겠다는 표현을 못 써요. 상대방이 날 버려줘야만 해방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부모님을 놓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제 노예들의 이제 심리고 무력한 사람들의 심리죠. 난 참, 제 족쇄를 좀 풀어주세요. 저 해방되기. 이런 거죠. 내가 족쇄 풀고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주인이 족쇄를 풀어주길 바라는 건데요. 결국 무력하니까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좀 버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어쨌든 부모님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은 들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싶겠죠, 이제 당연히. 그리고 긴장된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당연히 본인도 이제 그 느낌이 이제 올 겁니다. 오늘 얘기를 하고 났으니까 내가 얼마나 긴장된 삶을 살아왔는지. 요새는 또 부모님이 맨날 싸우셔서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또 싸움까지 네. 잘하시고. 돈 문제, 아빠 문제 때문에 또 맨날 싸우고 술도 계속 맨날 마시고 서로 네. 다른 사람인 척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껴있는 저 자체가 좀 많이 진짜 스트레스 힘들어가지고. 받아. 진짜.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아주 안 좋죠. 아주 나쁜 영향을 부부싸움은 줍니다. 너무 스트레스. 게다가 또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아버지 비난을 하고 네. 그럴 때마다 동조의 압력을 받고 네, 옆에 있어줘야 되고. 우리 아빠가 자꾸 나한테 자기 편 들라고. 엄마 욕을 막 해요. 무인과 동조의 압력을 받잖아요. 네. 이건 정말 비열한 짓이죠. 자식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싸움에. 그리고 싸울 때 꼭 아빠랑 싸울 때 꼭 제 얘기를 해요. 네. 어머니가. 네. 그럼 또 아빠 화나고 당연히 화나고. 네. 근데 아빠도 문제 있지 엄마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애가 저렇게 된 게 당신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주 하셔요? 싸울 때?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아빠 싫어한다는 거를 말하고 그래요? 아빠도 고자질이야? 너네가 그래서 당신을 싫어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점 싫어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어쩔 땐 저 혼날 때도 그래서 너가 아빠 닮았다고 그 너희 둘은 그래서 성격 비슷해서 싫다고 그런 식도 많이 해요. 아빠 닮은 거. 그런 패턴의 발언들 있잖아요. 네. 그게 뭔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편가르기죠. 굉장히 심한 편가르기죠. 예를 들어서 이간질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아버지랑 싸울 때는 어때요? 막내 씨를 확실하게 어느 편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본인의 편으로. 내 편으로. 아버지가 막내 씨를 미워하게 만들어서라도 자기 편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죠? 얘도 너 싫어해?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싫지.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면서 확실하게 저쪽에 못 붙게 일을 끌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아까 두 번째 했던 얘기도 어때요? 결국에는 너 말 안 들으면 저쪽 편으로 던져버릴 거야. 내 표현과 똑같은 거잖아 그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나한테 밀착돼야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외줄타기. 굉장히 나쁜 거죠. 두 사람이 네. 싸울 때 편가르기를 하고서 계속 애를 이쪽으로 토스 저쪽으로 토스하면서 자기 악원으로 획득하려는 과정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그 막내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 관계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토스돼서 튕겨져가기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그걸 또 이용하는 거죠. 너 내 편 확신이 안 들면 차라리 저쪽 편은 던져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풍긴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잘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아빠 편을 들면 안 돼요. 그래도 중립을 지켜서도 네. 안 돼요. 저번에 아빠 밥 먹으려고 할 때 밥 따로 먹거든요. 네. 전 엄마랑 먹고 아빠 혼자 먹고. 어. 근데 뭘 사러 갈 때 아빠한테 이거 족발 사러 갈게 하니까 엄마가 원래 엄마랑 같이 가려 했는데 엄마가 그냥 아빠랑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굴 붙이면서 나 힘들다고. 네.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아빠한테 좀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도 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안 좋네요. 가끔 변해요. 상황이 안 또 좋아요. 외동딸이어가지고 얼마나 그 사이에서 혼자 되게 그럼요. 고군분투하겠어요. 또 혼자니까. 네. 이 고통을 공감할 형제도 또, 없고. 네, 형제가 없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네요. 부모님을 벗어나고 싶은데 네. 어느 정도 각오가 돼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생각이 있을까요? 본인은 의향. 이 정도까지 내가 하겠다. 이거 벗어나려고. 제가 하는 거요? 네. 본인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짜내면 이건 해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집을 나와. 너무 어려운 얘기죠. 다른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말고 다른 공부하는 거? 그런 거. 네, 그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뭐라 뭐라 하실 하시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몰래 할 것 같아요. 몰래? 네, 몰래 하고 거기에 붙은다면 괜찮아요. 나 이렇게도 했어. 이렇게. 네, 그게요. 최소한 이제 그거 정도가 이제 최대 에너지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조금 더 힘을 내서 몰래 하지 말고 대놓고 다른 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할 때 부모님이 알면 화를 내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거나. 네. 그럴 때 나는 다른 거를 하고 싶다. 그걸 대화를 할 생각이 있을까요? 의향이? 해볼 수 있는 용기? 근데 또 그렇게 지원 안 해주시면 어떡할지도 걱정, 네. 돈으로 압박할 수 있다. 네, 돈 안 대주실 것 같아서 공부하는데 돈 필요한데 네. 안 대주실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데요? 저는 좀 관광 쪽으로나 이런데 최종 목표는 관광공사 이런데 가거나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많이 어렵다고 그리고 나의 적성은 경제 쪽 꼼꼼한 거라고 하면서 회계사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증을 밀어주시는데 좀 현실적인 걸 밀어주시는데 그래도 저희 꿈은 좀 크고 좀 포괄적이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잘 안 믿고 그러는 건데 아니 관광도 얼마나 가이드별로 되게 꼼꼼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그렇게? 집안의 부모님 경제 사정이 뿐이 지금 아니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가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아무도 벌지 않으셔가지고 자, 그러면요. 네. 부모님이 공무원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건요. 네. 수입원을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게 좀 크죠. 막내 씨를. 그러니까 놔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놔주지 않고 돈 벌어오는 수입원으로 삼아서 막내 씨의 수입으로 두 분이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고, 네.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도 그 수입을 친정 쪽에 돈을 계속 줄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하게 할 거예요. 재력이 좀 재력이 되거나 아니면 허용적인 남성을 선택하겠죠. 다시 말하면 막내 씨는 절대로 부모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앞으로 공무원이 되면. 아,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공무원이 되는 순간 가출해버린다든가.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선 당신들은 이제 알아서 살아라. 난 그동안 충분히 힘들었다.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이제 난리를 치겠지만 그걸 이겨낸다면 이제 그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이 이제 삶이란 건 코스가 뻔하다는 거죠. 공무원 돼서 부모님한테 돈 드리고 계속 안 드려서 엄마 나도 힘들어요. 저 이번 달에 못 드릴 거예요. 그럼 어머니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나 죽는다. 약값죠. 그럼 또 드리고. 그래서 아빠 편으로 가. 아빠 편으로 아빠한테 뭐 이러기도 하고. 너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싫은 되고, 거였어. 그다음에 이제 또 남자도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남자를 구하게 할 거고. 이런 게 흐름이라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지금 보이는 게.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뛰어나고 꼼꼼해서 공무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거죠. 수입이 안정적인 직업을. 네. 어머니는 너가 안정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하는 척 그런- 많이 하겠지만 내심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을 때 그걸 본인이 다 돈을 관리하게 해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 확신 없죠. 분명히 어떻게든 걸고 들어와서 통제권을 뺏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레퍼토리 다 똑같나 봐요.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 사는 사람은요, 돈 관리를 자기가 안 합니다. 성인 자식의 돈 관리를. 그쵸. 자식한테 이름하지. 그럼 꿈도 자식에게 이등하죠. 그러죠. 보통 꿈도 자식한테 이름하죠. 당연히. 그리고 조언 정도 해주는 거죠. 아니면 이제 대안 같은 걸 제안해 주거나 하지. 절대 강박하거나 강요하거나 구슬리거나 이러지 안 해요. 그냥 이런 것도 괜찮은데 어떠니? 이런 정도예요. 그냥 정말 위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돈 관리도 자식한테 맡겨요. 성인인데 왜? 자식이 쓰고 싶은 걸 쓰고 자식이 생각해서 가정에 보태고 싶으면 그때 보태는 거지. 왜 그거를 자기들이 뜯어먹어요? 기생충도 아니고. 네. 기생충. 아니, 물론 이제 좋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네.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뭐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뭐라 안 하는데, 이거는 약간 어릴 때부터 꼼짝 못하게 올감해 놓고서 그쵸. 꼼짝없이 올감해 놓고 뜯어먹는 거잖아, 사실은. 자식을 마리오네트처럼.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생충적 관계예요, 사실은. 근데 평생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벗어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벗어나고 싶다. 근데 그 벗어나는데 이제 용기를 내는 것이 한계가 있죠. 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본인한테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는 하셨거든요. 중학교 시절이 다시 한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던 것 같은데. 네, 네. 중학교 때 시절이 제일 좋았던 건 뭐였어요? 뭐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함께 막 웃고 떠들고 고민 없이 지냈던 게 본인 가장 하고 싶은 대로 행복했던 거. 하고 가식 없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고 그리고 그냥 친구들이랑 고민이 없었고 친구들이랑 그냥 놀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네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없는 거네요. 막내 씨한테. 네. 이거 해라.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게 없는 관계. 네, 공부는 웬만큼 그래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압박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또 긴장시키지 않는 관계. 네. 이런 게 좋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는 얘기는요. 네. 건강한 관계가 있으면 행복감을 느끼기가 쉽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실 그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좋은 관계 속에서. 네. 그러면 그 막내 씨가 에너지가 좀 생기고 용감해지려면 뭐가 지금 필요할까요? 그런 좋은 관계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좋은 관계가 있기는 있다는 식으로 쓴 것 같은데요, 그죠? 있기는 중학교 때 친구 제 얘기를 말할 수 있는 한 명 친구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애한테 저의
제가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거든요. 친구한테나 이럴 때나.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확실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실치 않다. 고민이랑 이런 거 옛날 이런 거 다 말해주는 친구긴 한데 그럼 그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렇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안 좋은 관계요? 안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아, 좋은 중학교 관계? 친구 말고도 좋은 관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막내 씨한테 좋은 관계냐 아니냐의 기준 내가 볼 때 그거 같아요.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관계가 아니고 화를 낼 수 있는 관계.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상대방한테 화를 내볼 수 있는 관계. 물론 그게 때로는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러면 약간 부적절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관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막내 씨를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 남자 관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훨씬 더 강한 에너지가 생길 것 같고 그렇다면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운동도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화를 낸다는 거는 또 다른 무기력을 벗어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무기력해서 화를 못 낸 걸 수도 있으니까 이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패턴을 끊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막내 씨는 패턴이 여태까지 계속 화를 돌려서 나한테 내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좀 끊고 밖으로 내보는 게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괜찮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화를 내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를 친구인지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봐야죠. 부딪혀봐야죠. 부딪혀서 화도 내봐야죠, 조금씩. 그래, 떠나도 돼요. 어차피 지금 다 아무도 없다며요. 있는데 다 떠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보는 거죠. 그리고 내보면서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약간씩 이제 그 공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화를 밖으로 내도 네. 괜찮구나 하는 경험을 조금씩 쌓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 자체가 바뀌어서 화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가야 자기 개념도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고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 대인관계 연습을 좀 한번 의식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또 얘기를 해보고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부모님을 버리진 못하니까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막내 씨가 부모님들 키우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부모님을 버린다는 표현. 지금 뭔가 부모님이 많이 무기력하다고 느껴온 것 같아요. 아빠는 또 돈을 못 벌고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저러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엄마는 힘들고 그래도 돈 벌려고 학원 나가는데 맨날 집으로 오면 죽을란 표정하고 힘들어하고 조금만 뭐 무거운 거 들어도 바로 허리 아프다고 들어오니까 제가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엄마 챙겨드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네. 그 다음에 네. 제 느낌인데요. 네.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막내 씨한테 붙어 있다는 걸. 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될 날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지금 기로라 그럴까? 이게 성공하면은 완벽하게 부양자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신적 부양자였는데 네. 사실은 본인이 부모님한테 그 양육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살았어요. 부모님 제가 그렇죠. 네. 원래 거꾸로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화나는 걸 눈치 봐야 돼요. 눈치라고 표현하면 안 좋지만 제가 왜 저러나. 얘 왜 화났지? 너 왜 화났니? 라고 해주는 게 부모거든요. 계속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게. 그렇구나. 그쵸. 그게 정상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몰랐어요. 커요. 아, 애들이 화내는 거를 부모님들이 가서 물어봐주고 걱정해주고 해서 부모가 계속 코드를 자식한테 맞추는 거지
자식이 내내 부모한테 코드 맞추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막내 씨는 정신적인 부모 역할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거의. 어머니 쓰러질까 봐 맨날 걱정하고, 어머니 폭발할까 봐 걱정하고, 계속 철없는 어린아이 지켜보듯이 살아왔단 말이죠.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부모였단 말이죠. 네. 그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버리지 못한다는. 지금도 부모 노릇 하고 있다는 얘기고, 정신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싸울 때 보세요. 부모잖아요. 네. 일단 자기가 먹몇 씨한테 의존하잖아요. 자기 편 만들려고. 특히 어머니. 네. 근데 돈까지 벌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신적 부모 플러스 경제적 부모. 완벽한 실질적 부모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나를 사랑해준 사람으로서 고마워서 효도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였으니까 얘들은 못 버리는 거죠. 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부모님 못 버린다는 식의 심리가 생기는 거죠. 불쌍하다는 심리가 생기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죄책감도 들고 근거 없는 죄책감이 드는 거죠. 무슨 죄가 있어요, 자식이. 태어난 죄밖에 자식이 태어나서 봉양하려고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보면 봉양하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부모님은 사실 밥만 주면 돼요. 그죠? 나이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식사 드리고 어느 정도 하는데 그걸 왜 또 딸이 해? 외동딸이. 진짜 제가 직업 갖게 되면 항상 엄마가 저한테 뭐 네. 빚 얘기하고 아빠가 빚만 많다고 막 그런 얘기 해가지고 직업 가지면 그 빚을 없애주는 게 저의 큰 목표였어요. 돈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거는 안 봐도 벌써 그림이 다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이 집안은.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이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더 이상은 부모 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네. 20년 동안 지금 긴장된 상황에서 살고 버림받을까 봐 떨고 무력감 때문에 부모님한테 화만 내고 나한테 화를 내면서 나를 망쳐왔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부모님을 봉양까지 합니까? 양육까지 하겠어요. 지금은 일단 본인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부모님들도 그거를 계속 받아주는 것이 그분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을 조금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거리두기를 하려면 아까 같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으려면 대인관계에서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를 본인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안 버려줍니다. 나를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절대 안 버려요. 못 버리죠. 못 버려요. 못 버리시죠. 왜냐하면 이제 노후에는 유일하게 그 기대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못 버려요. 자, 이런 입장의 흐름이라는 걸 어떤 이해를 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시면서 대인관계에서부터 좀 지금 좋은 관계를 한번 경험해보고 만들어가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만큼 독립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때는 또 생각이 조금 다른 쪽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거식증이나 이런 데 섭식장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네. 한의학과 심리학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쓴 게. 섭식장애 있거든요. 한의학과 심리학의 만남이요? 네, 그런 책이 처음 있어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제가 그거 선정 안 했기 때문에. 아무나 읽는 책은 아니고 이렇게 좀 자기의 상태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좀 읽으면 도움이 돼요. 이제는 재밌겠다 그거. 이제 그것도 좀 직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 거식증이라는 거 싫어 뭐 이렇게만 한다고 될 건 아니고 치유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 병이 도대체 원인이 뭐고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필요하면 도서관을 빌려서 이제 읽어보시든가 다른 파트는 읽을 필요 없고 그것만 읽어도 되니까 섭식장애 부분만 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목적을 세워서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좀 해보세요. 그리고 뭐 구체적 계획을 잡아도 것도 괜찮아요. 뭐 오늘은 얘를 만났을 때 한 번은 화를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서운한 얘기를 한다. 두 번을 한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자, 부모님이 지금 상황에서 뭐 상담을 시켜주고 그럴 것 같진 않네요. 그죠?
네, 어머니는 지금 제가 음. 뚱뚱하고 좀 이런 통통한 걸 좋아하시죠. 그래야 일을 잘하니까. 농담입니다. 뭐 꼭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거식증은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네, 워낙 심한 티가 나버리니까. 맞아요. 밖으로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책 읽다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부모님들한테 나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요 하는 신호거든요. 자식이 보내는. 그렇죠. 네. 그걸 부모님이 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안아줬어야죠.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게 아니고 때리면서 뭐 제정신 차려라. 이거는 감기 걸린 사람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서러워.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화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한번 그래서 우리 와이프 마누라가 선생님이 아픈데 뭐라 하는 거 나보고 얼마나 승질을 부려줘 몰라요. 아픈데 지금 사람을 위로해야지 네가 지금 승가를 부리냐.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절대 아플 때는 노심초사. 그래서 원래 있잖아요. 거식증이든 뭐든 아픈 사람이 승내고 주변 사람은 돌봐주는 맞는 건데 그때 아픈 사람 팬 거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안아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는 안아주셨겠지만 기억이 안 나죠. 막내 씨가 부모님을 안아주신 적은 많았을 것 같아요. 막내 씨가 부모님을. 아예요. 아니, 그런 것도 생각도 없어요. 못했어요. 전반적으로 냉담하신 부모님 쪽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봐도 그런 편인데다가 긴장시키는 부모에다가 또 사랑을 잘 안 주고 정신적으로 자꾸 어떻게 보면 보호받기를 오히려 원하는 부모로서 그다지가 아니라 조금 뭐랄까 아주 난폭하고 끔찍한 부모는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이 막내 씨한테는 상당히 많은 상처를 준 거는 확실하고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상처를 줄 게 확실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그걸 끊을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어제 들었는데 좀 화났던 말이 있는데 엄마가 제 자서전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썼다 거기에 네. 엄마 아빠 얘기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있어서 너가 있던 거 아니냐고 했는데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는데 막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좀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어머니가 본인한테 상처 준 거 그거를 1000만 분의 1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네.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픈 것도 지금 말도 아픈 걸 모르고 있는데 네, 그것도. 무관심하시고 오히려 자기 아픈 것만 관심 갖길 바라시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막내 씨는 엄마였던 거예요. 딸이 아니라 엄마가 딸을 엄마처럼 관계를 역전시켜 놓고 그 사랑을 달라고 괴롭혔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땡깡 부리고. 자, 그래서 어쨌든 힘든 상황이지만 아직은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본인이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모임도 하고 그러신다니까 네. 그런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쵸. 네,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당연히 싫겠죠. 이럴 때 진짜 지방대학 가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맞아. 저 그 생각했어요. 그죠? 전남대 가고 싶어. 그러니까 광주 이쪽, 전라도. 멀리 떨어진 거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네. 되는 곳 이런 거로라도 막 가고 싶은데 말이죠. 왜 그렇게 인서울을 가려고 했는지. 그래서 막 1학년 2학년 때는 기숙사도 찾아보고 네. 자취도 하려고 찾아봤는데 절대 안 안 시켜주더라고요. 시켜주시죠. 네. 그래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절대로 위험하다고. 놔주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야지 무조건. 위험한 게 부모님 아니고. 입장에서는. 위험한 게 아니고 부모가 필요해요. 본인들, 부부 싸움할 때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그 자기 얘기 자기가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정서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울타리 역할. 공부할 때도 제가 고시원 꼭 들어가고 싶어는 마음도 커요. 그것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만약 하게 진짜. 되면 고시원 들어가려고. 공무원 시험을 빙자해서 나 이 집중이 안 돼서 못하겠으니까 고시원 들어가서 한번 머리 싸매고 도전을 해보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안 하는 거죠 공부는. 에너지를 회복할 때까지. 일단은 좀 벗어날 필요도 있어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괴롭히니까 네. 집안에서 분리가 좀 될 필요도 있어요. 네, 일단 뭐 선생님 좀 마무리 되신 건가요? 네. 네. 선생님 좀 상담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마음이라고 자꾸 막내 씨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항상 고민할 때 항상 저만 생각하고 고민했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상담해 주면서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부모님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과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항상 집에 가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 긴장감과 그런 나의 위치 때문에 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대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한테 한번 화를 내보라는 대안을 처음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상담을 해봤는데 좀 그렇게 상담을 그때 별로 좀 안 좋다 생각해가지고 좀 꺼려했었는데 지금 대안을 구체적으로 좀 정해주시고 정확히 제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이런 무기력한 부분의 문제가 대인관계를 통해서 화를 한번 내보고 서운함을 토로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첫 발걸음이 된다고 했을 때 좀 되게 신기하고 아,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좀 선생님 워낙 되게 상담을 잘해주시지만 들었던 것 중에 되게 막 그러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막내 씨가 저는 계속 쭉 듣는데 되게 무기력하다는 걸 상담지를 보고선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좀 내가 봤던 막내 씨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막내 씨보다 훨씬 좀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힘이 없어서 힘을 주고 싶은 제 그런 동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언니한테 화내. 뭘 서운하게 했니? 그래서 언니한테 화를 내면서 좀 더 성장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막내 씨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태 언니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조금 좀 계속 이렇게 답답했던 게 집이라는 것도 그렇고 부모라는 것도 사람은 항상 긴장을 하고 살잖아요. 집에 들어오면은 이러면서 옷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게 쉼터가 나의 돼야지. 모든 긴장을 풀고 쉼터가 되는 그 마지막 그 울타리마저 막내 씨한테는 최고의 긴장을 줬던 그런 공간이었다는 게 정말 힘들고 맞아. 그 느낌 알죠? 고무로 총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로 22년을 산 거예요. 이런 언니 상태로. 비유 짱이네. 그래서 어머 22살밖에 안 된 저 사람이 얼마나 압박받고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게 화를 그냥 무작정 이렇게 내라는 게 아니고 분명 섭섭함이 엄청 많을 거예요. 분명 그거에 대해서 참고 있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감정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내 씨가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토로했을 때 이것으로 막내 씨를 떠날 사람이면 가라 그래요. 그런 사람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네 인생에서 그리고 분명 받아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나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한테 화를 쏟지 말고 남한테 풀 수 있는 화는 쏟는 걸로 우리 또 약속을 같이 해보는 상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은요 cchungmi@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계속해서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많이 네. 보내주세요. 아주 많이 머치머치 보내주시고 막내님 신청곡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요? 네. 지금 생각나는 딱 신청곡 그게 네 답이야. 지금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한 1분 놀라서 말을 못 하겠고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는 샤이니의 뷰가 뭐야. 다른 거 없나요? 마음 완전 소리를 반짝반짝 이야기했는데. 빛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네, 좋습니다. 샤이니의 뷰. 신곡 아니야, 신곡? 네, 맞아요. 신곡이죠? 그래서 신곡이에요, 이거. 샤이니 뷰 노래 들으면서 막내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6회 2부 길었던 육회 먹고 방송 싶다. 네 조용하시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밤마다 했던 생각들
끝도 없이 이어지던 생각들, 울며 불며 지새던 밤들, 패한, 자괴, 후회, 미움과 상처. 그리고 거울 앞에 서면 이게 왜 나일까? 이런 게 왜 나로 태어났을까? 그래도 이 모든 슬픔이 뒤돌아보면 하나하나 내 성장으로 쌓여지고 있었을 때, 그렇게 내가 훌쩍 나도 모르게 컸을 때, 이 시간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 거울 속의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자. 사각사각 지락노트.